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다 나온 상황인데 네. 매력도가 그러면 상당히 조선 방산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사실 의문점을 계속해서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전 얘기해 주셔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르네상스 선언과 AI 데이터 센터 뭐 전력 폭증이 맞물리고 있는데 지금이 원전주 투자의 제2의 전성기 초입이라고 확신하시는데 지금 사실 아까 말씀하신 한번 오르긴 했단 말이죠. 네. 지금 원전주에 진입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제가 보기에 미국의 뉴스케일이나 이런 종목들은 좀 조정 크게 받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조정을 크게 주면은 이게 하락 시그널인지 조정인지 그거를 구분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 이제 한 차례 사이클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시 사실 매수인 거죠. 매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랠리까지 조금 더 이제 시차를 두고서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원전 르네상스를 하는가?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은 전력 수요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죠. 폭증하고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네. 특히 데이터 센터가 이제 가동이 되려면 끊임없이 전력 수요가 뒷받침이 돼야 돼서 그래서 지금 사실 1, 2년 전부터 전력 인프라를 이제 계속 건설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북미 쪽에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전력 기기 관련 기업들이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긴 했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에너지 차원에서 보자는 거예요. 에너지 차원에서 이제 봤을 때 지금 뭐 가장 사실상 쉽게 빠르게 또 많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원전이거든요. 근데 미국이요. 예전에는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에 원천 기술을 줄 수 있을 만큼 사실 기술력이 굉장히 좋았었던 국가 중 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원전이라는 게 한 번씩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원전이 막 터진다거나 그렇죠. 그런 이제 사건 사고들이 한 번씩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 여론 자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일본의 없습니다. 여론이 안 좋아졌었죠. 네, 그때. 네.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고 네. 미국에서도 그와 비슷한 또 사태가 한번 발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 쪽에서도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 좀 보수적인 그런 시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네. 그리고 사실 원전은 이제 한 번 지으면은 또 오랜 기간 동안 또 계속 운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원전 이제 신규 건설도 중요하긴 하지만 노후화된 원전을 계속 이제 운전할 수 있게끔 계속 유지 보수 정비 일명 이제 MRO도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지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원전을 짓자라는 기조로 가고 있잖아요. 탈 원전 지금 기조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은 기술력 자체가 많이 쇠퇴가 된 지난 거의 한 30년 정도 이제 쇠퇴가 된 상황이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독자적으로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기술 이전을 해준 것을 토대로 우리나라만의 그런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뭐 체코 원전 수주도 따낼 만큼 엄청난 또 이제 기술력 그리고 또 바라카 원전도 이제 따내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너네들한테 기술을 이전해줬는데 왜 너네가 돈을 벌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기술력 자체가 많이 쇠퇴가 된 상황이라서 이제는 웨스팅하우스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로열티, IP로 사실 먹고 사는 곳이에요. 하지만 주도권을 쥐고 가야 되잖아요.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 사실 초에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던 게 웨스팅하우스의 목리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었고 체코 이제 본계약이 통과되기까지 한 6개월 정도 간의 노이즈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실 이야기가 나왔던 게 그러면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쪽에서 어떻게 그러면 협상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물밑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는 웨스팅하우스가 만약에 이제 원전 시장 이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유럽 쪽의 이제 시장은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고 이제 그 외 비유럽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 수주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로열티도 이제 일정 부분 웨스팅하우스에 주는 쪽으로 하자라는 이야기가 사실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딱 그 체코 수주하고 나서 웨스팅하우스가 이렇게 이제 계약을 협상을 했다더라라고 해서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게 이제 미국 진출에 대해서도 그 웨스팅하우스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의 눈치를 보면 미국 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이거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한미 간의 이런 원전 협력에 대한 이야기는요. 올 연초에도 이야기가 사실 나왔었어요. 그게 나오고 나서 웨스팅하우스랑도 이제 협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 자체가 사실 땅도 굉장히 넓고 또 풍부한 자금들을 이제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원전 시장보다도 엄청 큰 대형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르네상스를 한다? 이게 원전을 이제 10기 정도만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100조가 넘습니다. 근데 목표가 300개 아니었나요? 네. 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게 네.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뭐 2030 몇 년도까지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10기 먼저 짓자라고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웨스팅하우스에서 다 하면 좋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웨스팅하우스는 기술력이 지금 부족한 상황. 그러면은 서포트 할 수 있는 동맹국이 필요한데 사실 이렇게 원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표적으로 뭐 프랑스도 꼽아볼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롤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또 우리나라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앞서서 그 한미 간의 조선 협력에 대한 부분들도 협력을 맺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진출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들에 있어서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과 계속 이제 합작법인을 만들자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실상 거기서 이제 몇 대 몇을 가져가느냐 이런 이제 알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 보자면 사실상 원전 모멘텀은 여전히 전 탄탄하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국의 페르미 아메리카라고 해서 이렇게 원전 건설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거기 지금 MOU를 맺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딱 진출했습니다. 이건 아니더라도 물밑에서 기업들이 이미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침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서 원전 관련주로 좀 추천하시는 거는 뭐 어떤 종목들이 해당되는 거죠? 저는 사실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이 두 기업으로 끝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상. 네, 뭐 한국전력은 해당되지 않네. 한전기술 이런 쪽은. 한국전력도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요. 이제 그래도 대장은 지금... 현대건설과 두해빌이다. 네. 근데 한국전력도 저는 이제 왜냐면 한국전력이 이제 한수원이랑 계속 이제 협력을 해서 원전 관련된 지금 이슈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배당도 잘 줘요. 공기업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제 한전 같은 경우에는 주가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또 조정을 언제 줄지 모르거든요. 조정 주면은 그때는 매수인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랑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눌림목에서 공략하기 나쁘지 않은 또 구간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한국전력에 파생되어 있는 계열사들 있잖아요. 뭐 한전 KPS라든지 한전 산업이라든지 한전 기술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거기 파생된 기업들 중에서는 MRO 하고 있는 한전 KPS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원전을 신규로 건설하는 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원전 해체 시장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원전 해체도 슬슬 또 이제 하기 시작했잖아요.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한전 KPS도 이제 부각받고 그랬던 건데 뭐 일단 원전하면 사실상 대표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을 이제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사실 이전에 이제 두산 중공업이었잖아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많이 부각받지 못했었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에너지 전력 수요가 폭발하는 시기다 보니까 에너지 기업으로서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모멘텀으로 가는 거나 다름없긴 하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수주고를 올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번에 체코 수주도 거의 한 20% 정도 이상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수주 잔고가 쌓이게 되면은 매출로 이제 슬슬 이제 반영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방산도 마찬가지. 조선방산도 초기 1차 사이클 때는 수주 모멘텀으로 갔었고 이제 2차 사이클이 나오는 시점에서부터는 이게 본격적으로 실적 반영이 이루어지면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전 쪽에 있어서는 주 기기를 일단 다루는 곳이면서도 또한 SMR을 이제 파운드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SMR 같은 경우는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전력수가 워낙 많이 필요하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그러면은 우리 데이터 센터 부근에 가장 빠르게 지을 수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를 두자라고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의 이제 에너지 기업들과 이미 계속해서 이제 협력 관계 맺고 SMR 이제 같이 건설합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파운드리 쪽에서는 주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선방산에서 우리가 모멘텀 봤을 때 그 수주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해외 모멘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미국 시장 진출에 있어서 발판을 아주 지금 잘 닦아놓은 상황. 거기에다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가스터빈 쪽도 지금 공략을 해나가고 있는데 원래 가스터빈도 해외 기업들이 더 잘 만듭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후발주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대규모 수주를 따낼 수 있었던 게 역시나 지금 현재 이런 전력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이제 공급망들도 다변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틈새 시장을 아주 두산 에너빌리티가 똑똑하게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가 지금 계속 여기저기서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주기기도 잘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 가스터빈 쪽 또한 이제 에너지 다른 이제 사업들도 여러 가지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토탈 기업으로서는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원전을 볼 때 원전을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건설 경험이 가장 또 많은 곳이 현대건설. 사실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SMR 건설하고요. 요즘에는 뭐 우주발사체도 이제 건설 시장 진출한다 이런 모멘텀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원전 모멘텀이 딱 있었을 때 가장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었던 거는 확실히 이제 현대건설이더라.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 현대건설이 페르미 아메리카에도 사실상 가장 우선적으로 그렇게 MOU를 맺을 수 있었던 거는 이런 기술력들이 해외 입장에서는 이 검증이 됐다라고서 생각했기 때문에 MOU를 우선적으로 체결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서 보고 있어서 건설과 또 이런 이제 원전의 핵심 주기기를 만드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장 사실상 원전을 우리가 공략할 때 우선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저는 원전도 ETF가 있잖아요. ETF 그렇죠. 공략하실 필요가 없다. 그냥 차라리 두 기업만 이렇게 나눠서 들고 가셔도 저는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에빌은 그러면 뭐 추가적인 해외 수주 모멘텀이 남아있는 게 좀 구체적인 것들이 있나요? 구체적인 것들은 사실 네. 지금 뭐 중동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네.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바라카 원전 때도 주기기 납품을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도 아랍에미리트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도 뭐 튀르키예라든지 이런 쪽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하자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동남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 쪽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원전을 건설하자라고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중동과 지금 동남아 시장에도 사실상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계속 발은 걸쳐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연고도 없으면은 이렇게 진출하기가 힘들겠지만 그런 뭐랄까 연결성, 관계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기기 쪽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세계적으로 지금 인정받는 그런 이제 구간대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코 원전도 따낸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러 가지 이런 해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곳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원전은 이제 건설 기간이 굉장히 긴데 이 당장 실적이 찍히지 않는데 기대감만으로 좀 오른 부분도 있단 말이죠. 이거에 맞아요. 대한 주가 오른 거에 대한 리스크는 없나요? 사실 예를 들면 두에빌로 친다면 뭐 워낙 좋은 회사겠지만 시총 10위 안에서 아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가장 부족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원전 매매하시는 분들마다 사실 이 부분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선 방산이랑 상당히 결이 비슷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원전을 이제 건설하는데 거의 이제 10년에서 많게는 15년을 잡아야 되잖아요. 진짜 오래 걸리네요. 이 정도 이제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이제 안전성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빈 공백기를 어떻게 채워나가느냐에 있어서 이 중간 공백기를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채워나가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유지보수 정비 MRO 쪽을 통해서 계속 운전을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신규 건설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원전을 계속 신규로 계속해서 건설은 해나갈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지금 조방원 중에서 이제 올해 휩쓸었던 게 조방원 중에서 지금 원전만 내년에 갈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조선과 방산은 어느 정도 상승 끝났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조선과 방산이 끝났다고 보시는 거는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이고 뭐 원전은 그만큼 덜 올랐기 때문이라고 구분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네. 모든 주식이 뭐 10배, 30배 오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주식은 네. 몇 배 오르고 끝나는 것도 있을 텐데 네. 예를 들면 조선도 모멘텀이 더 남았다고 볼 수 있겠죠. 미국에서 조선을 찾는다 얘기할 수도 네. 있을 거고 뭐 방산도 맞아요. 러우 전쟁 끝나더라도 유럽은 계속 무기를 찾을 거야 이렇게 모멘텀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 이게 이쪽이냐 맞춰서 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조선과 방산은 모멘텀이 그래도 어느 정도 끝났는데 원전은 안 끝났다고 보는 차이요. 좀 이걸 비교한다면 어떻게 네. 말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재밌는 지금 지점이고요. 전문가 네. 입장에서는 제가 이거를 끝났다고 표현을 하지 않을게요. 투자자분들 알겠습니다. 난리 납니다. 그렇기 더 때문에 투자하기에 매력적이진 않다. 아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쿠셔너를 좀 네, 해주셨으면 쿠션, 좋겠어요. 3쿠션 다 넣었고요. 네, 일단은 조선 방산 같은 경우에는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주 사이클이 한 차례 왔어요. 그리고 실적 사이클이 왔어요. 네. 그 다음에 조선은 여기서 그러면은 모멘텀을 뭘 볼 것인가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네. 때는. 왜냐하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수주 모멘텀이 이제 올해부터 탁 시작이 된 어떻게 보면은 첫 단추를 연, 그러니까 첫 문을 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뭐 나라에서 따내고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뭐 이제 원래 옛날에는 원전을 건설한다 했을 때 나라와 나라 간의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국가와 국가 간의. 근데 요즘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페르미 아메리카처럼 약간 기업과 기업 간의 그런 약간 또 체결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는 조금 국경과 기업을 넘나드는 그런 산업 섹터로 지금 되고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항공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주항공도 예전에 뭐 정부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해나갔었던 사업이었다면 요즘에 거의 민간 주도형 사업으로 바뀌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좀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 측면에서 일단 보자. 왜냐면 주가는 항상 꿈을 먹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꿈이 누구나 다 안다. 누구나 다 안다 했을 때는 그게 가치 자체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봤을 때 조선이 지금 사이클이 어느 정도 나왔냐라고 한다면 사실 조선 방산도 뭐 사이클이 10년간 봤을 때 한 번에 큰 그런 대세 사이클이 와요. 근데 그 대세 사이클이 항상 올 때를 보면은 길어봐야 2년에서 3년까지예요. 근데 올해까지 이제 조선이 올라갔잖아요. 그게 지금 2년차 좀 지나가고 있는 네. 시점. 그러면서 지금 나올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 사실 미국 모멘텀이잖아요. 미국 마스카 프로젝트 모멘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MRO도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추가적으로 뭘 더 바라느냐. 그럼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실적 나왔니? 이것만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모멘텀 자체가 이게 원전에 비해서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서 보는 거고 방산 쪽도 사실상 마찬가지잖아요. 전쟁 한참 이제 발발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뭐 나토 쪽에서도 방위비 증액하자, 우리나라에서도 뭐 방위비 계속 증액하자라는 이야기들 계속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도 뭐 분담금 계속 이제 요구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또 올 한 해 동안 반영이 됐었죠. 근데 지금 방산 섹터들도 흐름들을 보면은 좀 조정을 주고 있어요. 그럼 또 이제 방위비 또 올리자라는 이야기가 언제 나오겠냐? 조정을 준 다음에 그럼 나올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내년 한 중반부에 후반부에 또 중국에서 대만 침공한다. 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와줘야지만 또 다시 방위비를 올리자라고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한 차례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미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다 나온 상황인데 매력도가 그러면 상당히 조선 방산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사실 의문점을 계속해서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제가 그랬잖아요. 1차 사이클밖에 나오지가 않았다. 사실상 가장 긴 사이클은요. 2차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조선 방산이 사이클을 최근에 2차 사이클까지 전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진짜 정말 이게 슈퍼 사이클이라서 더 끌어올린다 한다면은 3차 사이클까지 나오는데 이게 또 기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게 뭐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데 엘리어트 파동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1차 사이클 나오고 2차 사이클이 가장 길고 이제 3차 사이클 좀 나오고 나서 주가 떨어지는데 2차 사이클 일단 길게 나왔단 말이에요. 조선 방산. 그러면 나머지 그 3차 사이클 이게 언제 갈지 모르는 그 조금의 그 룸을 위해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냐? 2차 사이클 룸이 더 넓은, 더 열려있는 원전 쪽을 공략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알겠습니다. 격분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는 지금 읽으면 돈이 되는 투자, 돈이 되는 반도체 투자 지도 강유정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